공사 뭐 이행하는 이런 사서법이라든지 자비시사 등의 사무량심이라든지 18불공법이라든지 이런 참 그 지혜의 말씀이라든지 자비를 표현하고 있는 아주 그 합리적이면서 꼭 우리 삶에 필요한 내용들이 초기불교 아미나니까지 잘 돼 있는 것이 조금 몇백 년 하는 과정에서 약간 이게 무상부와 같이 배치되는 듯한 느낌을 받는 다양한 쪽으로 엉뚱하게 해석하는 면도 상당히 많다고 이렇게 학자들이 다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입장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학문적으로 분석하고 정리하다 보니까 오히려 부처님 당시 때 본 가르침도 많이 왜곡되는 현상도 생겼고 또 불교라는 것이 그렇게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따질 일도 아닌데 왜 이렇게 나아가느냐는 반성도 있었고 그래서 초기 불교의 부처님 당시 때 그 가르침을 정신 그들을 다시 재차 복원해서 그들 재해석해내는 것이 바로 대성불교라는 거죠. 즉 대성불교는 초기 불교의 입장에 대립되거나 배치되거나 또 다른 형태의 불교가 대성불교가 아니고 대성불교는 초기 불교 부처님 당시 때 초기 불교에 쭉 나타났던 다양한 원론적인 그 취지, 정신, 그리고 펼쳐진 가르침의 체계와 실천적인 방법론 등이 대성불교의 모습으로 새롭게 재정리된다 이거죠. 아비달마 시대 때는 조금 왜곡됐다고 보죠. 뭐 여러 가지 긴 시간이 많으면 몇 가지 주제를 파트를 나눠서 말씀드릴 내용이 불교는 불교 이야기하다 보면 참 이야기할 주제가 참 많습니다. 몇 날 며칠이든지 도반들끼리 몇 날 만에 또 오랜만에 만나면은 불교적 주제를 가지고 쭉 대화를 많이 나누는 습관을 좀 가지는 게 좋겠다 생각하는데 어쨌든 오늘은 그런 시간이 많지가 않으니까 간략하게 다시 제 말씀을 요약 정리하면은 선의 정신은 대성불교 특히 반야라든지 열애장이 특히 반야 계통의 유마경이라든지 대품 반야 등의 반야 계통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대성경전에 그 대성경전은 부처님 당시에 기본적인 부처님 가르침이 왜 생겨났는가 하는 그 배경과 동기가 있고 취지가 있을 겁니까? 모든 게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 왜 부처님 가르침이 필요하게 되었는가? 부처님이 볼 때 그 동기와 원인이 다 어디가 뿌리고 없고 교리만을 위한 교리로 흘러간 그런 것들을 부정하면서 부처님 당시의 어떤 그런 발달이 사람들의 고뇌, 불행과 행복을 불행을 줄이고 행복을 정장하는 고의 문제를 출발했거든요. 고지밀도 사성제에서부터 쭉 무슨 이제 가르침들의 체계가 그런데 엉뚱하게 흘러가 버렸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재차 근본 불교 또 초기 불교 부처님 당시 때 가르침의 정신으로 되돌아가서 그 정신에서 불교를 풍부한 현대적 불교를 만들고 그 당시로 보면 현대죠. 새로운 불교를 정리하면서 그것도 한편으로는 부처님 당시 때 불교는 일반 제가자를 위한 불교도 참 그 가르침을 많이 펼쳤는데 아비달마 불교는 스님들만을 위한 스님들의 있죠 오버바이 오빠는 스님들을 위한 스님들만 이런 그 제가 꼭 적용하면 돼. 그런 것이 아비달마 불교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일반인이 할 수 없는 불교 그거는 출가한 사람들만이 하는 거고 그렇지만 부처님 당시 때는 그런 것만 아니거든요. 그 대성불교는 뭐냐면은 부처님 가르침은 꼭 삭발염이한 모습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제가 70억 우리나라 지구상 인구가 70억 인구던데 우리나라 사람들 인구가 한 10,000명쯤 되니까 70억 인구에서 한 10,000명 정도 하면 0.0001%더라고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어떻게 불교가 해야 되는 일, 불교가 했으면 좋은 일, 불교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노력해야 되지 않나, 이런 것도 어떤 데는 스님들이나 신도들도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이 내용을 어떻게 바꿔서 생각하냐면은 스님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스님들이 저런 일을 했어야 되나, 그런 거는 스님들 불교지 일반 대중의 불교가 아니라는 거죠. 즉 대성불교는 99.999%를 점하고 있는 일반 다수 모든 대중들이 불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 게 좋다 하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대로 권하는 것이 대성불교입니다. 대성경전에서 쭉 건강경이든지 화엄경이든지 법화경 쭉 내용을 보면은 출가한 비구 스님들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노력하는 그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 모든 중생의 입장에서 그 사람들은 어떤 이런 관점으로 세계관을 가져라고 이제 불교관이죠. 세계관을 가지고 이를 실천하고 살아라 말하는 것은 스님들 입장을 고려하고 처지를 고려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일반 대중입니다. 즉 일반 대중의 불교가 대승불교다 말이야. 그 스님들 대승 경전을 볼 때는 그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가한 성단의 스님들은 독자적이고 독특한 특수한 임무가 있다면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내부 규율이 또 있어요. 청규라고 하죠. 율장. 성단이라는 하나의 단체의 구성원이 될 때는 단체의 구성원이 지켜야 될 룰도 있고 복장이라든지 두발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같이 어울려 살아야 된다든지 이런 룰은 출가한 스님들만 해당되는 내부적인 독특한 규율일 뿐이고 일반 대중들이 불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일상생활에서나 특수한 일을 할 때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말하는 것이 대승불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대승불교의 모든 정신이 고스란히 선의 정신으로 초기부터 선의 정신은 대승불교 정신에 기본적으로 바탕을 하고 있고 또 대승불교는 고스란히 초기불교의 정신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그것을 스님들만 소수 스님들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걸 벗어나서 모든 일반 대중들까지도 다 실천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세계관과 실천 방법론을 폭을 더 넓힌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받아들였다. 그래서 이제 선의 정신으로 말할 때는 선의 세계관, 선의 정신이라 할 때는 불교 초기 불교든 대승불교든 선교유, 개정의 사막은 물론이고 현대사의 모든 것까지 다 포괄하는 정신이 선의 정신이다. 선의 또 실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화엄경에서 말하는 대표적인 10바람일, 보통 6바람일을 많이 하는데 네 가지 바람일이 더 붙어서 10바람일, 18바람일 하지 않습니까? 그는 화엄경이나 유마경 이런 것들은 기원 전후에 다 나타난 경전들입니다. 아주 대승경 초기 경전들인데 거기 보면 다 10바람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마경이든 법화경이든 화엄경이든 대폰반자 이런 데는 물론이고 10바람일 이야기 안 한데 갑죠. 일반 6바람일 말했지만은 6바람일 플러스 4가지 바람일인데 그 4가지 바람일이 일반 우리가 세속이라고 말하는 일반 사회의 현상이나 구조적 원리라든지 현상 그 자체의 내용을 잘 아는 것을 10번째 지바람일이라고 하고 그런 걸 보고 이 사회가 어떻게 변화되고 사회 속에 사는 모든 대중들이 어떤 목표를 세우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걸 방편바람일, 원바람일, 이렇게 노는 것이 10바람일입니다. 즉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실천론은 스님들이 어떻게 수행 잘하고 어떻게 실천해서 어떻게 깨달아보더라 이런 것이 10바람일이 아니고 일반 대중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불교에서 말하는 세계관이 어떤 것인가를 이해해서 어떻게 살아라고 하는 방법론이 거기 다 나와 있는 것이 대승불교의 가르침이고 그 가르침을 고스란히 받아들여서 독특한 중국적 형태의 표현 양식으로서 또 그런 세계를 불교관을 잘 이해하는데 깨닫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채택한 것이 우리가 말하는 선불교, 선 그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이슈로 돌아가서 선의 정신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대승 초기 다른 불교 여러 속에 하나가 선이 아니라 그 전체를 포괄하는 정신이고 관통하는 정신이고 종합해내고 그것을 가장 멋지게 표현하는 양태다 하는 것이 선이라고 하면서 그 선은 사실은 초기불교, 대승불교 전체를 다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이 선이라 해야 된다. 선이다. 이렇게 이제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기본 과정에 있는 분들이니까 조금 더 제가 생각하고 제가 알고 있는 선. 특히 우리는 화두 또는 공안이라고 말하는 불교적 어떤 서선적으로부터 이렇게 전수받거나 제시받거나 또 어록을 열람하면서 의문이 들거나 자기의 공부하는 주제로 삼아서 하는 것이 이제 화두라고 말하는데 화두를 들고 또 공안을 들고 참선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참선 또 선한다 할 때는 화두 공안을 떠나서 생각 못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선의 정신이란 그렇고,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가 한국 불교에 있어서 선,
할 때 뗄래야 뗄 수 없는 화두, 간화, 공안, 여기에 대한 또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두는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팔정도의 정념이라는 그 8가지 속에 하나의 정념의 수행법에 기반하고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념. 팔정도는 여러분들 기초교에서 또 다 배웠죠. 팔정도. 견사업, 명정, 염정 하면 8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정념하면 이걸 다른 거는 정어 바로 말해라, 바로 뭐 어떻게 하는 건 아니고, 정사유도 바로 생각하라도 알고, 다른 뭐 정정하면 바른 명상이고, 뭐 그런데 바른 집중이고, 정념은 이게 정사유하고도 어떻게 구분되게, 그러면 옛날부터 제가 이렇게, 저도 강원에서 강의도 많이 하고, 또 이렇게 합니다만은, 정사유, 정정, 정념, 구별해서 잘 이렇게 설명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 학인 스님들이나 또는 불자들의 노력 부족이라든지 잘못은 아니라 생각하죠. 지도하는 사람들이나 교수들이나 가르치는 사람들이 입장을 많이 달리 했습니다. 화두 공부가 정념하고 연관되는 거기서 근거하고 거기서 유래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그 부분입니다. 정념이라는 것은 7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이제 불교 결혼이라든지 이런 불교 이제 강원이나 이런 공부할 때 어떻게 배웠냐면은 바른 기억이라고, 바른 기억. 바른 기억이 이제 그게 맞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길게 말을 못하고. 즉, 팔정도에서 정념은 바른 기억한 것을, 기억하면서 성찰하는 것을 정념이라고 한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근년 한 10년 상간부터 정념을 쌈마사티라는 정념은,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보냐, 이거는 마음 챙김, 영어로는 마인드 풀리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뭔가 집중을 하거나, 뭔가에 이렇게 온 마음을 해서 집중해서 뭔가를 이렇게 하는 마음을 그것을 놓지 않는, 유지하는 선정을 곁들이는 그 어떠한 것, 이런 것이 정념이라고 보지만은, 부처님 당시 때의 팔정도의 정념은 올바른 기억, 또 올바른 기억을 통한 성찰, 이것이 정념이요, 정념. 왜 그런 것인가? 뭐 길게 얘기할 수는 없겠네요. 부처님 당시 때는 책이 없다는 걸 생각하면 됩니다. 책이.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해방 1945년도 8.15 해방할 때 문맹률이 85%의 국민에. 한 번만 보다가 1910년까지 1910년 후에 일본어를 국어로 하다가 해방 후에 조선은 또 이제 뭐 맞춤법도 생겨서 배웠지. 그전에는 뭐 문자도 제대로 몰랐으니까 85% 이상이가 문명이라, 여기서 문명은 한글을 몰랐다 이 소리입니다. 한글을. 한문도 다 이제 무너지고 했으니까. 중국도 보니까 태평천국 시대 이런데 19세기 중반만 하더라도 문명률이 85%, 90몇 프로 이러더라고요. 중국 사람이랑 한문 잘하는 게 아니고 중국 사람들도 한문이 너무 힘든다는 문명률이 그걸 높았습니다. 19세기 때 중국의 기록 사진들 사회상을 쭉 보면 다 맨발을 다리고 헐벗고 그랬습니다. 제대로 교육을 못 받고 그 다양한 한문을 원제를 해독하고 그럴 만한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는 거지. 지식인들이나 관리들이나 좀 했지. 자, 그런데 인도 부처님당 2500년이죠. 2600년 전인데 책이 없었지 않습니까? 종이도 없었습니다. 기록을 할 수가 없는 기록을 하는 시대가 아니었다 이 말이야. 대략 이래까지 말씀하시면 좀 대략 뭐 감이 오시죠? 정념의 유래는 부처님 당시 때 부처님 제자들이 공부하는 방법은 우리처럼 나무나 집안에서 부처님 경전을 보고 어록을 보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낮이나 아침 저녁으로 부처님 말씀을 듣고는 각자 나무 밑에나 이렇게 돌아가서 자기 공부하는 어떤 이렇게 큰 말 같이 다니고 있을 테니까 온돌 문화, 큰봉 문화는 우리 조선 한국 문화고 돌아가서는 부처님 한 말씀을 기억을 합니다. 기억을 해서 그것을 쭉 성찰하고 음미하고 그 내용을 다 자기화시키고 산수나 수학할 때 금산하듯이
그런 것이면 일반 생활에서 그것을 검증해서 대입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하는 것이 정념성이란 말이에요. 정념.